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내시경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에피데믹 관련하여 요즘 이런 복장으로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고글 대신 안경을 쓰고 N95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척 불편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 및 제 자신,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늘 이런 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내시경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장관 개실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실은 쉴 개, 집 실을 쓰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방이라는 뜻인데요. 음식물이 쉬어가면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개실이고요. 식도 개실은 크게 상부 식도 개실, 중부 식도 개실, 하부 식도 개실로 나누어집니다. 상부 식도 개실은 크리코파링주스 머슬 상방에 위치하는 젠커 다이버티클룸, 크리코파링주스 머슬 하방 측면에 위치하는 KJ 다이버티클룸이 있습니다. 젠커 다이버티클룸은 주로 이물감을 일으켜서 문제이고요. KJ 다이버티클룸은 갑상선 초음파를 할 때 암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식도의 개실이 상당히 흔한데요. 이는 결핵의 합병증이기 때문이고요. 바닥에 결핵에 의한 블랙 피그멘테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부 식도 개실은 뚜렷한 또는 서브클리니칼 식도 운동 질환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실의 치료는 전통적으로 수술, 잘라내는 거였는데요. 10년 전부터는 내시경 치료가 대세가 되고 있고 최근 포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는 ESD 나이프를 이용하여 septum을 잘라주는 septotomi가 되는데요. 포임에서는 점막층은 유지하고 머슬층만 자르는 치료입니다. 젠커 다이버티클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를 G포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 개실은 간혹 발견되지만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12장 개실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RCP를 어렵게 하는 게 실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소장은 맥켈스 다이버티클룸이 있는데 이는 비교적 젊은 사람의 recurrent GI bleeding의 원인이 됩니다. 대장 개실은 스크리닝 엔도스코피에서 흔히 발견되는데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만 간혹 염증을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버티큘라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식과 항생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부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좋아진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less invasive한 치료, less aggressive한 치료, 항생제도 약하게 조금 쓰고 리커런트 하더라도 수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개실염과 비슷한 감별 진단으로는 아펜다자이티스, 복막 수염이 있습니다. 일견 개실염과 비슷하지만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이고요. 개실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적 하부 이장관 증상인 SUDD, SCAD라는 새로운 디지즈 카테고리가 최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증례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위장관 개실증입니다. 젠커 다이버티클룸은 후벽의 약한 부위 킬리안 디슨스를 통하여 수도 다이버티클룸이 후벽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시경으로 관찰하였을 때에는 트루 루멘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젠커 다이버티클룸에 의한 수도 루멘이 훨씬 크게 관찰되어 내시경 삽입 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젠커 다이버티클룸의 증상은 디스파지아, 펄모너리 아스피레이션, 넥메스, 푸드 리거지테이션 등이고 심한 경우에는 리커런트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도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치료는 서지칼 다이버티큘렉토미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리지드 스코프를 통하여 엔도스코픽 마이오토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내시경에서도 플렉서블 엔도스코피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젠커 다이버티클룸 치료의 핵심은 플렉서블 엔도스코픽 마이오토미입니다. 최근 아칼라지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포임 방법이 다이버티클룸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젠커 다이버티클룸에 대한 포임을 G포임이라고 하는데요. 뮤코자가 유지된 상태에서 서비무코자 레이어로 들어가서 마이오토미를 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률이 적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부식도 개실의 두 번째 종로는 KJ 다이버티클룸입니다. 이는 갑상선 초음파에서 갑상선 암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경에서 휴지 다이버티클룸이 있었고 그 내부에 음식이 고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례로 갑상선 암을 의심하였으나 워크업상 킬리안 자미에슨 다이버티클룸으로 확인된 증례입니다. 젠커 다이버티클룸과 KJ 다이버티클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젠커 다이버티클룸은 그 발생 위치가 크리코파링지우스 머슬의 위쪽이면서 뒤쪽으로 아웃포칭을 이루는 개실이고요. KJ 다이버티클룸은 크리코파링지우스 머슬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아웃포칭이 라테랄 사이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초음파에서는 KJ 다이버티클룸이 더 잘 보이고요. 젠커 다이버티클룸은 아주 드물게 갑상선 종양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중부식도 개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데요. 이는 폐결핵, 종격독 림프절염의 합병증이기 때문입니다. 트랙션 다이버티클룸입니다. 간혹 트랙션 다이버티클룸의 바닥이 블랙 피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폐결핵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견입니다. 수술을 시행하여 관찰한 증례 보고가 있었는데요. 식도 쪽에는 트랙션 다이버티클룸이고요. 식도 바깥쪽은 서브카라이널 림프노드가 결핵에 감염되었다가 힐링되면서 안트라코틱 피그멘테이션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부식도 개실이 간혹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80세 남성이
미드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클룸으로 인한 증상이 있었고 수술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중부 식도 개시를 확인하였고요. 엔도스코픽 septal dissection 마이오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다이버티클룸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니들 파필로톰을 이용하여 점막층을 자르고 이어서 점막층 아래의 점막 하층 아래의 근육을 조금씩 한 파이버 조심스럽게 절제하면 되겠습니다. 천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육축이 보입니다. 시술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고요. 마지막까지 septum의 맨 아래까지 천공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절제를 해줘야만이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겠습니다. 천공을 의심하였는데 천공은 아니었습니다. 에피프레닉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클룸은 디스팔 에소파고스에 생기는 개시를 부르는 이름으로 통상 카디아의 4에서 5cm 상방에 존재하고 대부분 모틸러티 디지즈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년간 디스파지아가 있었던 환자로 꼭 물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진단 후 수술로 치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포임 방법을 이용하여 septal 다이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본병원 소화기내과 이혁 교수님의 시술인데요. 스탠다드 포엠 방법을 이용하여 절제를 하였고 시술 전 에소파고그라피와 시술 후 에소파고그라피를 보았을 때 septum이 확실하게 절제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증상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위 개실은 위 발생학적으로 파이버가 약한 부분에서 생기는데 늘 푼두스에 존재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거의 없습니다. 12장 개실은 앰뷸러브 바타 근처에 많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장 개실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드물게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부위장관 개실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세 남성의 헤마토케지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헤모글로빈은 7.1이었는데 상하부 내시경은 정상이었습니다. 강북 삼석병원 내과 박정호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증례입니다. 블리딩 스캔을 시행하였는데 일리오콜릭 에어리어에 희미한 블리딩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후진원사의 더블벌론 엔테로스코피를 이용하여 리트로그레이드 패션으로 일리온부터 관찰을 하였는데 그림과 같이 맥켈스 다이버티클룸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지컬 다이버티큘렉토미를 시행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증례이고요. Recurrent Lower GI Bleeding을 보였던 환자였고 이 환자에서는 특이하게도 맥켈 스캔에서도 압노멜러티가 없었으나
더블 발론 엔테로스코피를 통하여 넓은 메켈스 다이버티클룸과 좁은 트루루멘이 보이는 메켈 다이버티클룸을 확인하였고 수술로 치료하였습니다. 사실 메켈스 다이버티클룸은 소장 내시경에서 진단이 쉬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IC 밸브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장 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개실은 과거보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몇 가지 과거에 없던 진단명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SUDD, SCAD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장 개실은 대부분 무증상 성인에서 스크리닝 엔도스코피 세팅에서 진단이 됩니다. 식이성 섬유를 많이 드십시오 정도 이야기하셔도 좋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급성 개실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0%가 right side colon, 즉 ascending colon의 개실염이고 10에서 15% 정도가 sigmoid colon의 개실염입니다. 개실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간혹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어려워서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수가 있는데요. 개실 안쪽이 퍼스가 가득 차 있고 새어나오는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개실염 환자가 입원하면 그림과 같은 설명 자료를 환자에게 주곤 합니다. 발생 원인은 미세 천공으로 설명을 하였고요. 미세 천공으로 인한 염증의 파급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실이 꼭 천공을 동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localized inflammation이고요. 환자에게 드리는 말씀은 CT에 의한 진단은 추정 진단이며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 경과 및 추후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개실염 이외의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등 다양한 질환이 비슷한 모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80%는 금식과 항생제 치료로 호전되지만 20%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재발이 많고 자주 재발하면 수술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10년이 넘은 자료인데요.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보통 2박 3일, 길어야 3박 4일 정도 입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슐레진저 책을 보면은 재발하면은 수술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40세 이상의 개실염은 첫 진단 시 수술하기도 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요즘은 수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개실염이 재발하더라도 또다시 항생제로 대부분 치료되기 때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는 예도 있고 제 환자 중에서는 리커런스가 많은 환자는 집에 항생제를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약을 먹고 며칠 후에 좋아지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과거보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실염과 간별 진단이 필요한 질환은 복막수염이 있습니다. 복막수는 대장의 바깥에 붙어 있는 지방 덩어리인데요. 이게 토존이 되면 화살표에 있는 바와 같이 올리브와 같은 내부에 나뭇가지와 같은 하얀색 나뭇가지가 보이고 빼처럼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손가락이나 초음파 프로브로 눌러보면 포칼한 텐더니스가 있는 질환입니다. 이는 아펜다자이티스이고요. 저절로 좋아지는 질환이며 증상이 심하면 엔세이드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CT, 전형적인 CT 소견과 초음파 포칼 텐더니스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개실염과 간별 진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환은 역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도 일부 염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개실염을 미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개실염 치료 후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복통으로 오셨고 사진상 메스-라이크하게 보였고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서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상한 메스 소견으로 암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최종 병리 결과도 만성 개실염으로 나왔습니다. 출혈입니다. 개실의 출혈은 포커스가 명확하게 보이는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매시브 헤마토케이지아의 가장 흔한 원인이 개실 출혈이라고 하고요. 75% 이상의 개실 출혈은 저절로 멎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거나 반복되는 경우는 내시경적 지혈술이 필요합니다. 개실 출혈은 상황별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병원 김태준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증례인데 개실 입구가 넓으면 개실 바닥의 혈관을 바로 타겟팅하여 클리핑 할 수 있습니다. 개실 입구가 넓어서 바로 클립으로 지혈한 경우입니다. 개실 입구가 좁으면 내시경으로 들어가 클립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개실의 입구를 바로 막아주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입구를 막는다고 피가 멎을 건가? 이게 다소 의문이고 저절로 멎은 건가 어떻게 구분할 건가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나 여하튼 저절로 멎든 개실 내 프레셔가 높아져서 멎든 치료가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간혹 개실 입구를 막아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개실에 에피네프린 셀라인 인젝션을 하고 흡인하여 개실을 반전시키면 출혈 병소가 노출되는 수가 있고요. 반전되면 병소가 잘 보이니까 클리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실은 천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렉트로 코트리제이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SUDD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질환을 소개합니다. 다이버티큘럼이 있는 환자에서 persistent한 abdominal symptom을 보이는 경우인데요. 오버트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없고 CT상 월 티크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리키, consistent intermittent 페인이 생기는 건데 이게 IBS의 증상인지 다이버티큘럼과 관련된 증상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서 최근에는 그냥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더 많습니다. Segmental Colitis Associated with Diverticular SCAD는 인터다이버티큘라 뮤코자가 인플로메이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의 일부분에 세그멘탈한 염증이 있고 그 주변에 다이버티큘럼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패소제네시스는 언클리어하고 이게 염증의 결과로 다이버티큘럼이 생긴 건지 다이버티큘럼이 있고 그 다이버티큘럼 사이에 다이버티큘럼으로 인하여 염증이 생긴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IBD의 일부로 간주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증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치를 먹다가 이물감이 생겨 인근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던 중 피스출라, 천공이 의심되어 오신 환자였고요. 저희가 재검해도 천공의 소견은 없었고
바리움 스터디를 해보았더니 다이버티큘럼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하이포파링스였거든요. 하이포파링스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난 개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가끔 걸리면 고개를 좌우로 끝까지 돌리면 걸린 것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튀어나온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증상이 없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알려준 것만 가지고도 매우 감사해 하셨고요. 증상이 심하면은 다이버티큘렉토미를 하시라고 권했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가끔 걸릴 때마다 눌러서 빼주기를 권했는데, 환자는 수술하지 않고 지내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위장관 개실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삼성서울병원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대장 내시경 시뮬레이터 핸즈온 트레이닝과 ESD 엔도젤 트레이닝을 개발하여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원내 행사로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에피데믹이 끝나면 공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엔도투데이를 소개합니다. endotoday.com이고요. 초심자를 위한 내시경 교실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올려놓고 있고, 최근에는 엔도투데이 바른내시경 연구소라는 이름의 유튜브 사이트도 오픈하였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하나 정도의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있으니 내시경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